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주 부동산 경제를 진단해 봤는데요. 다소 엇갈리는 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힘든 시기라는 점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수록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힘들어질 텐데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공동주택 및 임대시장 상황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감정평가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주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번 토론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절반 정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이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고, 오늘 김도균 교수님은 좀 새롭게 함께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했던 얘기 잠깐만 이어서 한번 진행을 우선 조금 해보고 시작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현재 부동산 관련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까지는 못 내렸었는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렸던 게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혹은 지금 DSR 규제라고 쓰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측면들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가계부채가 그 사이에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나왔었고, 또 한편에선 지금 부동산으로 쏠린 이 자금들을 경제의 어떤 기반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 돈들을 다른 곳으로 좀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지금의 정책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막으면 결국은 경제가 지탱을 못하고 흔들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한 축에서는 했었는데, 이게 좀 갈리는 전망인 것 같아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재 이 사태를 보는 어떤 시선들의 입장의 차이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선은 먼저 규제는 강화했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좀 잡겠다고 했다. 근데 가계대출은 그 사이에 더 늘어났다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박동준 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기존의 뭐 LTV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올 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LTV 규제 같은 건 많이 해지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뭐 LTV 비율이 굉장히 낮고 이랬었는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는 이미 해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안 이루어지다가 올해 초에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그런 규제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매라든지 실거주 제한 이런 거 해지를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어떤 경착륙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 만기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서 사실 이제 연착륙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한 3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규제를 작년 하반기까지는 정부가 규제도 했고 금리도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됐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에 다시 그런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물론 DSR 규제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기존의 어떤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은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예. 규제 정책이 작년 하반기와 원래 상반기가 좀 변화되면서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정수연 교수님은 지금 박도훈 팀장님이 연착륙 얘기하셨지만 지난주에 경착륙 얘기로 좀 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연초에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 이후에 그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체 총량을 분석해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날 때 한국은행에서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났을 때 정말로 그거를 부채를 일으켜서
정말 주택 구매에 사용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하고 오히려 자영업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사실 그 부채를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좀 생활 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심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부채 통계에 관련된 그 자세한 통계는 금융위원회에 있을 뿐 그 저희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용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그걸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계부채가 그러면 이제 오늘 현재 특례 보금자리로는 지금 클로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가계부채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지금 오늘의 이 현상은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계속된 증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연착륙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갚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도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싹 갚지 않는 거죠. 일부만 갚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출이 지금 DSR 규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매 낙찰 대금조차도 DSR 규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고 연말에 더 많이 떨어지면 사야지 해서 꼭 끌어안고 계시고 최대한 신용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다 이런 궁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다 자금을 보니 확보해 둬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걱정스러운 게 제가 저번에도 지나친 규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그 가계 주체들이 이거를 가계 그 경제 주체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같이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는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의 지금 고민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LTV라는 게 우리나라가 뭐 생애 첫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LTV 70% 80%까지 해놨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 50%로 눌러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파국은 잘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말씀하시거나 이러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그 업무예요. 금융 업무가 LTV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가계 부채의 성격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규제가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채 총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전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시려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규제를 하시더라도 이걸 들여다보시고 총량 규제를 하지 마시고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고삐를 죄시는 이러한 좀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체를 반대한다거나 그 전체를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심리를 지금 정책이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읽히는데 지나친 규제와 시장 심리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도균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두 분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든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가계 부채가 계속 그 부풀어 오르고 있고,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 부풀어 오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 상황인 것 같고 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근데 어떤 그 총량적인 수준에서 규제하기에는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너무 이제 그 지역적으로도 상이하고 어떤 그 계층이나 세대나 어떤 그런 어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도 되게 그 상이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정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미시적이고 세분화된 어떤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우리가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 중심의 그 수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아주 강하고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전망에 맞춰서 사실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떻게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동산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자산 중심의 수단으로 우리가 그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공공임대라든지 어떻게 주거 정책에 있어서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좀 채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복지 정책은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정수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시장 심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투자에 대한 심리 혹은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런 좀 투자 성격의 부동산 성격이 결국은 시장 심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지금 이런 이 주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투자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주거 빈곤층 혹은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 대한 어떤 주거 복지 영역에서 좀 더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투자 영역이냐 주거 복지 영역이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우선은 정수영 교수님 말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접근이 좀 바람직한 방향일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좀 죄악시되고 굉장히 관심도 또 많고요. 그리고 또 죄악시 된다는 게 이게 너무 투기로 생각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복부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치랑 결별을 해야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 분야인데 이게 영원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택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사는 곳이냐 이 논쟁이 아주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투자재냐 아니면 그냥 거주하는 네. 곳이어야 하느냐. 네.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경제학이나 이런 모든 책에 적혀 있기론 주택이란 투자재이자 소비재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교재. 네. 그리고 이건 뭐냐? 가치,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인플레에 대비해서 자신의 화폐를 어딘가에 저장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주식이든 주택이든 비트코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저 경제 주체는 선택할 뿐이고 그 투자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주택은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변동성이 가장 적고 정보가 투명한 아파트에 가장 손쉽게 그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아파트는 투자재이자 거주하는 소비재이다라고 되어 있고 저널 오브 이코노믹 뭐 리얼 에스테이트 리서치라는 그런 유명한 저널에 제가 논문을 이제 계속 찾아놓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교수들이 적어놓은 그 텍스트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미국의 많은 저널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제도 하나 뭐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택은 투자재이자 소비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데트 파이낸스 부채를 일으켜서
그것을 구매한다라고 써 있어요. 예. 부채로, 빚으로 집을 사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경제 원리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 주체도 그렇게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책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이걸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폭등을 시키는 거냐, 투기꾼들을 혼내기 위해서 폭락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때 지나치게 산이 높지 않고 지나치게 골이 깊지 않도록 이걸 조절하는 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식 보면 S&P 500 한 30년 그래프를 네이버에다 딱 쳐서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S&P 500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많지만 한 30년, 10년 이렇게 네. 보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교수님 말씀을 일단 투자재이자 소비재다. 그래서 이건 네네, 뭐 투자 그렇습니다. 영역이냐 복지 영역이냐가 아니라 투자 영역이기도 하고 또 복지 영역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읽히는데 혹시 그 김지연 감정평가사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도 맥락은 비슷한데요. 네.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임대 소득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다음 부동산 가치가 알다시피 오르면 그 자본이득도 다 취할 수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금융하고 친숙한 재화거든요. 또 은행은 담보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해서 대출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구조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세금도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네. 비과세되고, 그다음 또 그 이상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80%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같이 이 재화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들이 다 주택으로밖에 돌릴 수 없는 거고, 그 구조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다 막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으로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소득 계층 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정책 방향은 여기 옥죄이기보다는 그 소외 계층에다가 더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이 방향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차라리 느슨하게 해주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주거 소외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우리 그 박동준 팀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 두 분 입장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자꾸 투자 영역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분리하는 것들이 지금 맞지 않다. 지금 이미 부동산은 투자재이자 또 소비재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어떤 시장에 맡겨놓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DSR 규제나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금리 뭐 부동산을 위한 금리 조절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차원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계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이라는 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뭐 이런 걸 어떤 제안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은행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김지연 감정평가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에 대해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담보 비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출이라서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도 정소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뭐 안정적인 투자 수익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대출을 많이 늘려왔었고 근데 그러한 결과로 이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 경제 주체들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만 경제 전체로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 담보 가치가 큰 곳으로 자본이 많이 쏠리면 그만큼 다른 어떤 부가가치율이 좀 더 높은 산업으로 자금이 안 쏠린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출에 접근성이 좋은 계층 한마디로 뭐 고소득 고신용 계층이겠죠. 그 사람들은 훨씬 투자를 쉽게 해서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회가 적다 보니까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말 그대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개별 기관에 맡겨두면은
개별 다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어떤 단순히 투자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자산 불균형을 키우는 가장 큰 요소가 부동산이다 이런 말씀. 한국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수현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는 참 그러니까 어려운 그게 이제 현실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이렇게 투자재로서의 그 성격을 간과하고서 얘기하기는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공적인 소득 보장 제도 같은 그러니까 연금 뭐 공적 연금이라든지 그 네. 국민연금이나 뭐 이렇게 기초연금이 충분한 어떤 소득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크고 그나마 이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장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애를 설계한다거나 노후를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로 인식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는 곳, 거주 공간으로서의 네. 의미와 이 어떤 사는 것, 투자재로서의 어떤 성격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것들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성격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사회마다 다르고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재로서의 성격보다는 어떻게 사는 곳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사회적으로 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주택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한국 사회는 너무 이제 그런 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너무 강한 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점점 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재로서의 어떤 성격을 간과하거나 이거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떻게 거주 공간으로서 이렇게 주택, 어떻게 공적인 주거 복지의 차원에서 이렇게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택 체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의해 갈 것인가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투자 쪽으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투자 쪽으로 많이 좀 방치해둔 것 아니냐. 그래서 주거 복지의 영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또 두 분 말씀이신 것 같고 약간 좀 어쨌든 주거 복지를 또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지만 시장의 자유를 좀 더 내버려 두자라는 쪽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약간 더 이제 현실로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 지난주에도 뭐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더 하락 중이다. 혹은 지금 회복 중이다. 이게 약간 좀 입장이 조금 갈린 것 같아요. 박도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 중이라고 보신 것 같고 이 두 분은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지 지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정수인 교수님이 골이 최대한 깊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골이 더 깊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냥 짧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박동민 팀장님. 예,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녹화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약간 보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로 보냐.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다시 보니까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주택 시장이 가장 부진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제 가격을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금년 상반기 들어서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이. 그리고 금년 7월 들어서
전국 부동산원 기준,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 주택 가격 기준으로 상승 전환을 해서 지금 8월, 9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서울은 5월, 수도권은 6월, 지방은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3만 호 정도에서 올해 들어서는 4.7만 호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기존 한 장기 평균, 10년 평균 대비로는 한 9만 호의 한 절반 정도 수밖에 안 되니까. 거래량이 절반 정도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평균 기존의 추세적인 거에 비해서는 낮지만 어쨌든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라왔다. 근데 이제 아마 두 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올해 이제 6월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그런 5만 호 수준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고 가격 상승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한 9월, 10월 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비중 이런 것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상승 탄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이렇게 네. 커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네. 제주 같은 경우에 21년에 주택 가격이 6.6%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18%. 근데 22년에 주택 가격 전체로 마이너스 0.2%, 아파트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23년 들어서도 더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주택은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아파트는 마이너스 4.2. 근데 이게 제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 1분기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1%였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8, 3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래서 하락폭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게 거래량은 계속 작년 하반기 수준, 500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제주 지역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회복세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어떤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다시 조금 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이 유지되느냐 이런 게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국 상황과 제주 상황을 조금 나눠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자율이 오르고 그다음 이자율이 오르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건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이자율 조정을 통한 정책이 아니라 그 기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LTV, 뭐 DTI 뭐 이런 정책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DSR 제도가 올해부터 강화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옛날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근데 그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말은 요즘에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네.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과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던 국가가 침체기로 들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출 규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뭐 이게 어떤 효과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이 마치 다 망해간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제주 얘기로 조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주거복지 영역 얘기를 조금 더 지금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제주 지역은 보니까 지금 자가 보유율이 약 63% 정도 통계치가 나와 있고 그러면 약 40% 정도가 지금 무주택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2026년까지 3만 7천 세대의 주택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통계를 발표해 둔 것 같은데 예측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오영훈 도정의 이 제주형 공공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정책들을 늘 내어놓지만 정권을 잡을 때 했던 얘기들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을 것이냐 혹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얘기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짚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수현 교수님 말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 또 건축 원가가 상승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지금 건설을 지금 주저하고 네. 착공이나 이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주저하고 있거든요. 네. 건설 계획들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연말에도 좀 저는 이 아까도 뭐 규제 DSR 규제 같은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부실채권이 이제 쌓일까봐 경매 시장 쪽에 그런 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규제를 좀
좀 면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 임대나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그러한 상황들이 안 좋아도 지금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건설 임대나 건설 이 착공 이런 것들은 그 토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분양해서 입주를 하는 데까지는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좀 미루더라도 그 토지를 마련하거나 이러는 준비는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주도에서 이런 주거 정책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호황에는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에는 호황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호황 때는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대비를 못하시고 불황에는 여력이 없어서 대비를 못하신다고들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게 없는 거죠. 또 지금은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청사진과 그 밑그림은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오용도 중에 이런 그림들 37,000세대 주택 수요 예상하고 하는 이 정책들 자체는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박동희 팀장님 지금 37,000세대 주택 수요가 앞으로 한 4년 동안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37,000세대가 그 예. 주거 실태 조사에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네. 정확히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주택 건설량, 그러니까 준공된 건설 주택 공급이죠.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11년에서 17년 사이에 인구가 연평균 한 10,000명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주택이 그 시기에 정확히 1만 호가 건설이 됐더라고요. 연평균. 예. 매년 1만 원씩, 예, 그러면 7만 호가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18년부터 21년 사이에는 주택 유입이 인구 유입이 딱 절반 4,7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시기에 주택 공급은 7,000호. 역시 줄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준 거는 그만큼 세대 수가 1인 가구가 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그 주택 건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그 인구 유입이 3,000명, 그리고 네. 금년 들어서 인구 유입이 마이너스 1,000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건축도 21년, 22년에는 건축 규모가 4,000호, 그러니까 중공 규모로 해서 4,000호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정수영 교수님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인허가랑 착공이 어떤 민간 쪽에 건설 어떤 공급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허가 착공이 최근 들어서 뭐 인허가는 뭐 30%, 착공은 50%, 분양도 50%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미분양이 문제지만 2, 3년 후에는 사실 또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어떤 인구, 그다음에 투자 유입, 그다음에 개발 정책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어떤 주택의 공급 이런 걸 네. 조금 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 전망은 계속 가져갈 때다. 예, 이런 근데 이제 말씀. 그걸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주택 공급량이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37,000세대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찾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 이런 정도. 예, 왜냐하면 말씀이신 것 최근에는 한 4,000호 정도씩 건설된 걸 감안하면은 사실 36,000이 좀 많아요. 좀 과해 37,000. 그러니까 보이고. 과거 인구 유입이 많았던 시기에는 뭐 유효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어떤 인구 정책, 투자 정책 아니면은 뭐 개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인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제주 지역 상황이라고 하는 제주 지역사의 그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 지역의 인구가 자연 증가로 네.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인구 유입에 의해서 늘어났던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제주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구 형태의 변화가 될 텐데 어쨌든 제주 지역도
그러니까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되게 빠르게 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주로 이렇게 청년 세대와 그러니까 노년 세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게 증가하고 있는 네. 상황. 사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좀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하는 네.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3만 7천 세대가 이제 어떤 그 근거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주택 수요는 인구가 정체가 된다거나 줄더라도 주택 수요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사실 이제 1인 가구가 근데 가구 형태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 과는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길 거냐 공공에 맡길 거냐 이런 식으로만 좀 바라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남양주 변래 사례 같은 것도 있지만 뭔가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 같은 것들 통해서 이게 단순히 어떻게 협동조합 주도형의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사는 곳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좀 더 부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역의 어떻게 커뮤니티를 이제 활성화한다든지 뭔가 이게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보다도 어떻게 거주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제주 지역도 이제 이런 어떻게 공공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사회적 경제와 뭔가 그런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런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뭔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좀 뭐 우리가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건축 형태가 가능한데 그것이 좀 이렇게 지역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식들 이런 그런 방식들도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해봐야겠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공주택, 민간 임대시장 이렇게 조금 우리가 나누긴 했었는데 이걸 약간 좀 믹싱하는 방식도 또 새롭게 있지 않냐 이런 사례들도 좀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김지연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지금 어떤 부동산 건설 시장의 방향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국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시장 자체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6.3%로 나왔거든요. 6.3%요? 예. 네. 공공임대 재고율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전국 평균이 8.1%고요. 뭐 많은 곳은 뭐 광주광역시 같은 건 11.2%까지 공공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비하면 제주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이 민간하고 구분돼 가지고 같이 간 것보다도 오히려 공공에서 더 끌어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네. 우선 해놓고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형태로 가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또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관에서가 어떤 공급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지금 다들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혹시 김 전 선생님 이게 지금 현재 오영훈 도중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도비 450억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실효성 있게 보시는지 어떠신지 현장에서 볼 때는. 제주형 공공주택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성공적이려고 하면은 제주도가 비축 토지를 가지고 그걸 임대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싸게 분양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비축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게 되면 또 토지 시장에 들썩일 수 있고 또 도정에서 이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도가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토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하려면 토지 확보가 제일 우선 과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조금 더 세분화 정책으로 내려와서 지금 아까 김동현 교수님 1인 가구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청년 세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주는 또 한 달 살기 이렇게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단기 임대주택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주가 가진 어떤 지역적 특성에서 바라볼 때 이런 부동산 대책, 주택 대책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 짧게 요거 얘기하고 좀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수영 교수님. 네. 예,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택 주거 형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도윤 교수님께서도 사회주택 얘기하셨고 또 지금 또 단기 그 한 달 살기 뭐 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저는 좀 주거 정책은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1순위는 그렇죠. 제일 우리 그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쏟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 분양 시장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뭐 우리 김지연 평가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거에 그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러한 주거 정책을 처음으로 이제 수립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 보면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는 게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제주도는 대단지 아파트가 그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수요를 많이 하는데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네. 그러니까 공급이 작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주도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저렇게 오래된 아파트, 연동 노영동, 그러니까 연동이죠. 연동 아파트는 뭐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도 너무나도 고가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입지에 그 정도 퀄리티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규제로 그것을 막죠. 무조건 가격을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공급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근데 부동산 이론에는 필터링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밑에 중급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중급 아파트들을 비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요. 네네. 그럼 거기에 또 그 밑에 이 저층의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또 옮겨가면 이쪽이 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급은 정말로 모두 다 상관없이 선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고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죠. 네. 그런데 그런 비난들이 오히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을 네. 부자로 만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정책대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한마디만 더 듣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하시죠. 네, 박동훈 팀장님. 예, 뭐 정 교수님 말씀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고요. 네. 이게 아까 제주 지역 그 자가 이제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60몇 프로고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한 56% 되는데 이게 서울 그다음에 세종, 대전 요 정도 경기구나. 그 정도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임차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까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제주 지역의 택지라는 게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택지 개발이라는 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아까 저희 김재원 평가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사실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오히려 어떤 투기적인 수요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도 이제 지금 그 7,000호 건설 중에 그 네. 밑에 하위 항목 중에 보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임차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에 3년간 한 2천억 이상을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한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 지역이 한 30년 이상 된 주택이 굉장히 비율이 전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택지는 제한돼 있으니까 결국은 재건축이라든지 뭐 가로주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만 그것들이 어떤 주변 가격을 너무 자극하지 않게 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좀
막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택 정책도 굉장히 조금 제주의 상황에 맞게 지금 좀 세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봤는데 오늘 토론 이런 정도로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30초 정도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영 교수님. 네.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그 불황기에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원가가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호황을 대비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인 교수님. 네, 어쨌든 제주라고 하는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주 도정도 이제 공공 주택 정책을 집행을 할 때 네. 어떤 섬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고려한 그런 정책 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섬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자. 네, 김지현 평가사님. 예. 네. 현재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거의 혼돈의 시장입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다음에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경매는 늘어나고 있고요. 매물도 쌓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어서 그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끝으로 박동준 팀장님. 네. 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2010년 이후에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변동성 전국에서 가장 크고 그거에 네. 따라서 어떤 제주 지역의 어떤 실물 경제 성장률 변동도 가장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 사실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다들 일단 공공은 늘리되 민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에 갈지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정수영 교수님, 그리고 김동인 교수님, 그리고 김지현 평가사님, 박동준 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 참 쉽지 않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그만큼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주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찾기란 더더욱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지로 삼는 이들이 주거 불안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일, 그리고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택 정책을 세밀하게 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